How he became a dictator. I've always dreamed that one day I will go back and make things better and make it easier for the people there. I also dream of unification. 김정은에게 암살당한 사람이 있죠. 바로 그의 형 김정남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김정남에 관한 최근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가족? 김정은하고 가족 아니에요? 그러게요. 그렇지. 유품의 인수 선순위가 있죠, 이게. 예. 김한선. 당시에는 시신도 빨리 북으로 보내라. 예. 뭐 검시하지 마라 막 이랬을 정도였으니까. 시신은 북으로 갔죠. 시신은 뒤로 북으로 빼냈어요. 예. 당시에 말레이시아도 굉장히 반발했던 사건이었지만 결국 북한의 외교력을 발휘해서 시신도 북한이 가져갔어요. 이게 벌써 5년 전 그래요. 사건이라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예요. 엊그제 일어났었던 충격적인 사건 같은데 쿠알라룸푸르 그 공항 한복판에서 이복 형을 죽인 암살한 사건이죠, 김정은이. 그런데 이 사건을 수사 중이었던 말레이시아 경찰이 최근 유가족에게 김정남의 유품을 찾아가라. 6개월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폐기 처분하겠다라고 공지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김한솔은 지금 모처에 도피 중이잖아요. 그래서 세간의 관심사는 그 유품이 뭐가 있냐. 그렇죠. 그게 사실 더 궁금한 거예요, 기자들 입장에서. 안에 뭐가 있냐. 자, 그래서 말레이시아 경찰이 밝힌 김정남의 유품 뭔지 보면 김정남의 휴대폰 2개와 노트북. 근데 그 안에서 어떤 정보가 담겨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일각에서는 김정남이 미국의 정보기관과 무언가 정보를 교류했던 것 아니냐라는 의문도 제기됐던 터라 혹시 김정남의 노트북에 CIA와 교신했던 어떤 정보가 숨겨져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도 사실은 제기됐었어요. 그리고 현금이 13만 8천 달러, 우리 돈으로 2억 원. 2억 원을 1억 5천 정도라고. 그렇죠. 김정남이 갖고 있었다라는 게 말레이시아의 공판 과정에서 드러났어요. 아마도 지금 이 유품이라고 말했던 게 이런 것들이 아닌가라는 세간의 관심사가 쏟아지고 있죠. 아니 사실 돈이 뭐 억 단위지만 뭐 돈도 돈이지만 아버지가 생전에 가지고 계시던 유품들이잖아요. 그럼요. 저 같으면 무조건 좀 찾고 싶을 텐데 근데 좀 사실 무섭기도 한 게 이렇게 좀 어떻게 혹시 이렇게 오게 해서 혹시 어떤 다른 일을 좀 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의심을 좀 이걸 왜 미처 못 받았을까? 근데 이제 그 사건 이후에 사실은 말레이시아하고 북한하고 사이가 완전히 안 좋아졌어요. 맞아요. 외교 같은 것도 완전 단절이 되고 북한 관련된 것들을 다 그냥 철수시켰거든요. 일반적으로 이런 걸 그냥 돌려주기 위해서 한 거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김진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휴대폰에 어떤 정보가 있을까가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왜냐면 김정남은 일반 사람이 아니잖아요. 백두 혈통이었고 또 북한에서 버려진 사람이기도 했고 그래서 한국 정부나 미국 정부에서 휴대폰에 과연 어떤 정보가 있을까 제일 궁금할 것 같고 또 아들인 김한설에 대한 정보도 있지 않을까? 말레이시아 경찰이 유품은 지금 경찰이 보관하고 있다. 6개월 안에 이 유품을 찾아가라. 만약에 찾아가지 않으면 이 유품은 말레이시아 정부의 귀속이 돼요. 근데 못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한을 준 거죠. 6개월의 기한을 두고 유품을 찾아가라. 라고 이번에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과연 이 유품을 누가 인수를 해갈까? 그러게. 굉장히 궁금하고 있잖아요. 근데 일단 선순위는 아들인 김한솔이에요. 네. 김한솔이 무조건 가져가야 되긴 하는데 김한솔은 아버지 김정남이 암살이 되고 나서
그 북한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자유조선의 도움으로 일단은 피신을 한 상태고 네. 그 이후로 사실상의 어떤 공식 행보 이런 게 아예 없었고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FBI의 도움을 받으면서 뉴욕주 근처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뉴욕에 있대? 뉴욕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김한솔이 뉴욕에 있다라고 해서 뉴욕에 있다고 보면 안 되고요. 이전에 김한솔이 CIA 도움으로 뭐 미국에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지만 사실은 호주에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그 로케이션을 우리가 추측만으로는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구만. 근데 이 김한솔이 FBI 요원이랑 같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뭔가 좀 아버지의 혹시 복수를 꿈꾸고 있는 건 아닐까 좀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김한솔은 과거 공개적으로 인터뷰에서 김정은은 독재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지. I really never met them in real life, so I really don't know how it became, how he became a dictator. How he became a dictator. I've always dreamed that one day I will go back and make things better and make it easier for the people there. I also dream of unification. 근데 저는 해외에 있을 때 이 인터뷰 영상을 유튜브로 봤거든요. 그 당시 제가 북한 사람이었는데 너무 깜짝인 게 백두 혈통의 후손이 김정은을 상대로 이런 얘기를 하는 인터뷰를 보고 제가 북한 사람인데도 은근 기대가 되더라고요. 언젠가 북한이 바뀔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네네. 근데 그런 김한솔의 아버지인 김정남을 김정은이 암살했으니까 아들로서 얼마나 원한이 있을까? 그렇지. 생각이 듭니다. 최근 김한솔의 근황을 우리 정보기관이 파악하고 있더라고요. 다행이다. 자세히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김한솔이 최근에 매우 답답해하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다라고 굉장히 구체적인 것까지 우리 정보가 다 있더라고요. 안전하고 나름 안락할 수 있겠습니다만 김한솔이 평소와 다르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다. 그건 복합적인 감정 같다라고 분석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안전하긴 하지만 갇혀서 지내는 신세에 대한 답답함. 그 두 번째는 아버지에 대한 원한. 아버지의 이거를 갚지 못하는 거에 대한 어린 아들로서의 어떤 답답함. 이 두 가지 감정이 굉장히 김한솔을 최근 다급하고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오게끔 하는 것 같다라는 분석도 저는 직접 정보기관에 있는 고위층이 들었는데 그런 자의식이 있대요? 있대요. 그건 김한솔 스스로 밝힌 것도 있지만 그 김한솔을 구출했던 자유조선과 김한솔과의 교집합이기도 한데 자유조선의 에이드리언 홍창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북한 정권은 봉기와 혁명밖에 답이 없다. 이게 2020년에 밝혔던 얘기였거든요. 자유조선이라는 단체는 북한 내부에서의 나쁘게 말하면 쿠데타, 좋게 말하면 어떤 자유를 위한 인민의 투쟁 정도로 목표를 두고 있는 건 확실하다. 그리고 김한솔이 아버지에 대한 원한을 넘어선 북한 인민들에 대한 일종의 책임의식 같은 게 있다라는 것을 봤을 때 자세히 더 지켜봐야 되고 아직 김한솔이 어려서 뭐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나중에 무슨 일이 촉발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단정할 수 없죠. 과연 이 2억 원 상당의 남은 유품, 돈과 굉장히 엄청날지도 모르는 그런 정보들 누구의 손에 들어가게 될지 또 다른 움직임이 관측되는 즉시 저희들이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일성에게 라이벌이 있었다. 박헌영. 이 사람이구나. 아니 사실 뭐 갓생도 갓생이지만 정말 너무 무서운 게 어떻게 보면 이 권력 때문에 무섭다. 자기랑 또 가장
친한 절친까지 사실 죽인 거잖아요. 혁명 동지를. 권력 앞에 부모 자식도 없는데. 근데 나는 무서운 게 그건 것 같아요. 기업은 이런 경우 가끔 있잖아요. 왕자회전 그럼. 이런 거 나고 하면 그럼요. 그냥 뭐 이겨내고 자기가 독차지하는 거 정도인데 이건 진짜 죽인다는 얘기 아니에요? 죽이기까지 해야 돼. 근데 왜 김일성이 박헌영의 목숨을 빼앗아 갔느냐? 박헌영이 누군가? 일제 강점기에 민족 해방 운동을 가장 치열하게 했던 운동가이자 지식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운동은 우리가 결정한다라는 운동을 하기도 했고 해방 이후 남한에서도 조선 공산당 최고 지도자로 선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미 군정이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친미 정권을 세우면서는 공산당 세력이 탄압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걸 피해서 월북한 사람입니다. 자, 이제 그때 시대로 돌아가 볼게요. 그때 시대를 보면 미국과 소련이 엄청나게 대치 중인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분할 통치를 했잖아요. 신탁 통치, 남과 북이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남한에서는 이승만이라는 정치 지도자가 미국의 인증으로 대통령 반열에 오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이 이걸 보면서 빨리 북한을 다스릴 수 있는 누군가 한 사람을 내세웠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북한에서 유명한 사람이 둘이 있었습니다. 김일성하고 박헌영인데 사실 김일성은 박헌영의 유명세에 비하면 끼지도 못할 사람이었어요. 박헌영이 더 유명했네. 아, 그럼요. 나이도 어렸고 김일성은 존경받는 사상가가 아니었거든요. 소련 군부 내에서 김일성의 이름만 회자됐던 뿐이지 한반도 내에서 김일성의 존재감? 글쎄요, 감히 박헌영 선생에 대비될 수 있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네. 박헌영 선생은 조선의 레닌이라고 소개됐잖아요. 철저한 사상가였고 공산주의 사상을 한반도에서 동양에서 확립했다라고 봐도 될 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스갯소리로 사회주의 당시의 지식인들이 사회주의 운동의 방향이나 철학적인 궁금함이 있을 때 박헌영 동지에게 물어보시오. 그렇지. 라는 말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회자될 정도로의 당대의 지식인이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쪽에는 김구 선생, 그리고 북쪽에는 박헌영 선생. 이렇게 사실은 사상적인 배경에 거장 둘이 뒀는데 두 거장 모두 다 사실은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배제됐던 인물이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김일성은 소련의 필요에 따라서 간택된 인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당시에 이제 김일성과 그다음에 박헌영이 있는데 정통 좌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 맞다. 저 박헌영이에요. 아, 맞아. 그래서 그죠 마적대처럼 총 들고 빨치산 투쟁했다라고 하는데 원래 마크시스트의 핵심 발언 그러니까 총파업 투쟁이거든요. 노동자 동맹 총파업 투쟁. 그래서 국내에서 싸워야지 왜 밖에 나갑니까? 그리고 김일성도 1940년까지 거기서 싸우다가 결국 도망가거든요, 소련으로. 근데 소련군에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정통성으로 보게 되면 이제 박헌영이었죠. 그래서 김일성과 박헌영을 두고 이제 소련에서 고민을 합니다. 둘 불러요. 그래가지고 스탈린 앞에서 이제 면접을 보는데 면접에서 결국 이제 합격점을 받은 건 김일성이 받았던 거죠. 왜냐하면 김일성이 일단 소련군에서 활동하고 그 말을 잘 들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한일 영웅으로 그놈의 그 보천보전 때문에 이름이 좀 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디어 효과가 좀 있었던 거고 세 번째는 좀 약간 좀 무식해요. 학식과 이론은 없는데 이 신념 하나는 강하다는 걸 이제 높이 산 거고요. 반면에 이제 박헌영 같은 경우에는 말을 좀 안 들을 것 같고 되게 똑똑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일제시대 때 이렇게 형무소 생활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박헌영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의심하에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일본하고 조선은 완전히 다르다고 보는데 이 사람들은 비슷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형무소 생활을 했다 그러면 혹시 변절할 수도 있겠다 싶었던 거예요. 박헌영은 진짜 오래 살았거든. 결국은 박헌영을 내치고 김일성을 적자로 삼은 거죠. 김일성은 일단 소련 말을 되게 잘해. 그래, 이게 제일 중요해. 소련 말을 너무 잘해요. 왜냐면 소련에서 유학했거든. 그리고 말을 잘 들어요. 딸랑딸랑을 엄청 잘해. 사진 좀 보세요. 형 이것 좀 먹어봐. 맞아. 진짜 맛있다 이거. 이거 완전 맛있어 이거. 이거 대박이다. 정말. 친해 보인다. 진짜 친해 보인다. 여기서 김일성이 신으로 가는 길 첫 번째 단계가 시작됩니다. 북한에 들어왔는데 일단 뭐 소련의 신을 얻어가지고 만주파란 이름으로 격상되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파벌이 없잖아요. 이때 북한에서 가장 세를 키우고 있었던 연안파와 소련파와 힘을 합치게 됩니다. 쉽게 넘어와요. 왜? 뒤에 소련이 있으니까. 그렇지. 얘가 소련이 낙점한 애야? 그러면 얘한테 붙어야지. 뭔가 무기가 있는데. 그럼요. 내 세를 그래서 따라야지. 연안파와 소련파가 세상에.
김일성의 만주파가 붙으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만들고 김일성은 부주석 자리에 자기 사람을 앉히지 않고 박헌영을 임명합니다. 김일성과 박헌영은 친형제처럼 우애가 깊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동지이고 항상 함께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관계가 친밀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1949년 박헌영이 윤옥이라는 여자와 재혼을 하게 되는데요. 김일성이 이 결혼식도 성대하게 치러줬다고 합니다. 진짜 친했네. 잠깐만. 왼쪽이 누구야? 박헌영. 김일성, 박헌영, 와이프. 재혼. 이게 재혼하는 재혼 사진.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약간 그 긴장 속의 평화 시간이 좀 흘러요. 그렇지만 그 까보면은 둘이 동상이몽을 하고 있었어. 일단 김일성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뭐 소련파지만 아무 무슨 뭐 지지 세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련이 낙점했다 이것뿐이지 아무런 무슨 커리어 이력서가 백지라니까요. 우리가 배운 건 뭐야? 네? 아 그런 반면에 박헌영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이제 근거지가 남쪽이지 않습니까? 남로당 출신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일어나야 되는데 뭔가 공통 분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일성 같은 경우에도 이 모든 걸 다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전쟁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 박헌영 같은 경우에도 남쪽에 자기 세력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전쟁이 필요한데 전쟁이 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때 일이 터져요. 1949년 10월 1일 바로 옆에 모택동이 전 중국 대륙을 다 적화를 합니다. 그거 보고 우리도 할 수 있겠다. 공통 분모가 딱 마주치면서 우리도 전쟁 일으키자. 두 사람의 마음이 딱 맞아요. 그렇죠. 전쟁이 시작됩니다. 김일성과 박헌영은 우리 힘을 합쳐서 한반도를 공산화하자. 그렇지. 전쟁을 일으키자. 근데 그러려면 자기들의 힘으로 못 하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이좋게 손을 잡고 스탈린과 모택동에게 전쟁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전쟁해 주는 거를 도와주십시오. 같이 가요. 이게 모택동에게 군사 지원을 요청했던 두 사람의 편지입니다. 박헌영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 남한에 남로당이 있는데 여기는 20만 명의 당원들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 시작되면 인민군의 진격을 도울 수 있다. 그렇지. 그리고 전쟁이 일어난다. 승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전쟁을 지원해달라라고 스탈린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고 박헌영이 자신을 했던 대로 전쟁 초기에 어땠습니까? 북한이 승승장구했잖아요. 그렇죠. 끝까지 승리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는 1950년 9월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는 전세가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북한 패전이 짙어졌어요. 그렇게 되면서 두 사람 사이가 좋아지겠습니까? 사실은 김일성도 박헌영도 이 소련과 중국의 도움이 없이는 자기도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어느 누구 하나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내 책임이 아니라 네 책임이야. 아니야, 네가 잘못했어. 서로 책임 전가. 그렇게 책임을 전가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나도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때 김일성도 잘못한 것은 낙동강의 군사력을 무리하게 투입을 했던 거예요. 인천 상륙작전에서 남한이 수복을 하고 위로 올라갈 때 위가 뻥 뚫려 있었거든요. 낙동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두 명 다 패착이 있었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계속해서 책임을 묻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볼셰비키 혁명 파티가 있었던 1950년 11월의 어느 날 술이 거하게 취한 두 사람이 큰 싸움을 하게 됩니다. 여보시오, 박헌영이. 뭐요? 박헌영이? 그 대체 당신이 말한 그 빨치산들은 다 어디 갔어? 우리가 남침하면 다 들고 일어난다고 했는데 다 어디로 갔냔 말이야? 단체로 이민이라도 간 기야? 아니 그러면 동지는 우찌에 낙동강에 다 군대를 보냈어. 서울이나 후방에는 왜 군대를 보내지 않았단 말이오? 또 그 얘기하네, 또 그 얘기. 대답을 해보시오. 아이고, 뭐 사회주의의 사자도 모르는 정말 이런 무식한 동지를 가지고 내가 뭘 한다는 거야? 자존심 건드렸다. 박헌영이 지금 뭐라고? 무식? 내 제일 싫어하는 무식? 무식하다고? 내가
스탈린이 선택한 인물이야. 지금 그 스탈린 동지한테 모가지가 날아가게 생겼어. 그러니까 나한테 책임 전가하지 마시오, 동지. 당신은 나 세임이란 말이야. 알겠어? 세임 이거 미제 스파이 아이가 이거. 세임 영어했다고? 자식아, 야, 이 정책이 자식아! 잘못되면 나뿐만 아니라 너도 죽어 임마. 너도 책임 있어. 이젠 반말이야? 이거이. 자, 격분한 김일성은 박헌영에게 네. 잉크까지 집어 던지고. 잉크병을 던졌어. 잉크병을. 진짜로? 이야. 이게 잉크병. 어우, 잘하셨네요. 던져야죠. 이게 굉장히 험악해가지고 당시 기록으로 남아있는데 소련 간부가 나서고 싸움을 멈추지 않았고 나중에 병사 3-4명이 달라붙어서 겨우 말렸다라고. 역시 그러니까 전쟁을 하자는 건 김일성이거든요. 왜냐면 자기는 항상 빨치산 투쟁, 항상 군사적 관점이고 박헌영은 항상 정통 막스주의예요. 인민봉기 이게 기본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두 개가 이제 결합된 형태였는데 박헌영이 몰랐던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이미 남로당 세력은 괴멸이 됐거든요. 일본적인 공격에 의해서 여순 반란 사건 해가지고 뭐 지리산 들어가서 다 괴멸이 된 상태였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남한에서 토지 개혁이 일어나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교육도 못 받은 사람들이 막스를 알았겠어, 레닌을 알았겠어, 왜 총 들고 지리산을 들어가? 간단하거든. 공산주의자들이 토지는 농민에게로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평생 소장만 짓고 샀던 사람들이 이제 토지를 내가 갖게 됐거든. 그럼 이제 공산당이 오면 이때부터 내가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켜야지. 공기가 일어날 수가 없는데 박헌영은 그걸 몰랐던 거야. 정확한 사정을 잘 몰랐고 자기가 딱 내려가게 되면 옛날에 자기 인기에 취해가지고 아니 인민군이 딱 내려가면 서울만 딱 점령하면 밑에서는 알아서 봉기가 일어나서 붕괴할 것이다 라고 본 거죠. 맞습니다. 박헌영이 강구한 것은 한국의 실정. 그렇지. 이승만이 집권을 한 이후에는 사회주의 세력을 모두 괴멸시켰는데 그걸 잊고 남로당은 20만 명이 도와줄 것이다. 이 주장만 하고 전쟁을 강행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는데 이 똑똑한 박헌영이 아니라 왜 김일성이었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소련이 김일성을 좋아했었던 건 살짝 무식했기 때문이다. 그것을 다시 말해서 구슬리기 좋다. 너무 똑똑한 사람은 살짝 설득이 안 되잖아요. 자기 주장 강하고. 저는 그렇게 읽었거든요. 그런데 김일성이 어마어마하게 정치적인 감각이 있어요. 아 그럼요. 정치 동물이지 김일성. 맞아요. 동물적인 그 감각이 뛰어납니다. 여기서 지식인들은 따라올 수 없는 그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김일성 3부자가 지금까지도 신적인 존재로 군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가장 치욕으로 생각하는 미제 스파이. 박헌영이 그 굴레를 씌웁니다. 박헌영이 미제 스파이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태에서 전쟁에서 진 게 아니다. 내부에 스파이가 사보타주를 했다. 근데 그게 박헌영이다라고 한 거죠. 근데 그게 먹혔어요. 네네네. 박헌영은 자술서에서 그래 나 미국 스파이다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이가 북한에선 똑같은 말을 가지고 야 이것 봐라 박헌영이 자백을 했다라고 가리키고요. 맞아요. 북한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는 이 똑같은 텍스트를 보고 아 박헌영은 그냥 자포자기한 상태였다라고 보자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미제 스파이는 혐의를 근거로 해서 1953년 3월 박헌영은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55년 12월에 정권 전복 음모, 반국가적 간첩 테러 및 선전 선동행위라는 죄목으로 사형을 선고받았어요. 재판이 이루어져요. 그다음에 그 기록들이 남아 있는 거 그거 보고 이제 박헌영은 비웃죠. 이게 다 결론 정해진 재판인데. 아이고 얼마나 비참했을까. 질문. 북한에서 이 얘기 들은 적 있어요? 김일성하고 박헌영 술 먹다가 싸웠다고. 처음 들어봤어요. 영화에서 대체로 북한은 그 세뇌를 많이 시키잖아요. 교육을. 김일성 항상 호스로스란 인민복 입고 항상 추운데 직접 나가서 싸우고 있고 그랬는데. 박헌영 뒤에서 와인을 위스키 마시면서 날라리 인테리인 거야. 저희도 이제 배우기로는 김일성은 이제 현지에 가가지고 옷도 항상 용접하는 호스라잖아.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같이 일하고 이런 모습을 상반되게 편집을 해요. 딱 그 시점에는 박헌영은 술 먹으면서 야, 김일성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잡아볼까? 맞아. 앉아서 회의하는 모습. 딱 패션이 호지용 작가님 패션. 패션이 호지용 작가님 패션. 박헌영 패션? 네. 박헌영? 약간 맞아요. 박헌영 느낌이야. 고뇌하는 지식인이다. 인테리. 아니 사실 그냥 친구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정말 힘들 때 같이 손잡고서 이제 북한을 세운 그런 동지인데 갑자기 나보다 인기 많아? 그렇지. 친구를 죽이는 어떤 그렇지. 이런 건 좀 북한 정권 수립의 아버지가 2명인데 북한 정권 수립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죽은 거죠. 그러니까 한 집에 아버지가 둘이 어떻게 돼? 맞아요. 뭐 박헌영과 김일성이 혁명 동지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쇼였던 것 같아요. 그럼요. 왜냐하면 북한에 진짜 혁명 동지들이 있어요. 최령의 아버지 최현, 뭐 강건, 김책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김책하면 아마도 북한에서 제일 많이 그의 이름을 딴 학교들과 장소들이 많을 거예요. 김책시 있죠? 김책공업종합대학 있죠? 김책은 6.25 전쟁 때 유엔군과 한국군이 올라갈 때 자청에서 평양에 남아서 싸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전사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충복하면 무조건 김책 선생이 처음으로 나와요. 그래서 김책을 그렇게 일러주는데 그러한 김책도요. 그 외에는 안 가르쳐줍니다. 그가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떻게 성장했으며 그가 어떻게 혁명의 길에서 그런 거 안 가르쳐줘요. 그가 어떻게 김일성 수령님을 위해서 충복했는지 그 소중한 심장도 어떻게 저 위해서 바쳤는가 이런 것만 강조하는데 심지어 박헌영 선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르쳤겠습니까 북한에서. 북한의 교육에서 박헌영 선생을 뭐 어떻게 얘기하냐면 김일성 최고사령부 위치를 6.25 전쟁 때 미국에게 팔아넘긴 미제 고용 간첩이다라고 딱 아예 그렇게 가르쳐요? 네. 그렇게 가르쳐? 진짜 우리랑 너무 다르게 알고 있다. 박헌영은 남측에서도 6.25 일으킨 주범이고 못된 사람이고 북측에서는 북측대로 이 배신자. 그래서 역사계에서는 박헌영이 남북 모두에게 버림받은 비운아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솔직히요. 이게 그러니까 되게 특이한 케이스예요. 역사를 쭉 돌아보면 세계사에서 어느 한쪽에서 숭배받거나 어느 한쪽에서 터부시되면은 다른 한쪽에서 숭배받거나 터부시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서로 이게 균형이 맞는데 박헌영 같은 경우는 양쪽에서 다 버린 그냥 존재하지 않는 역사를 지워버렸어. 희한한 일이죠. 엄청나게 유력한 사람이었는데 불구하고. 편집자가 웃고 찍은 장면들 모두가 기다려 그 순간들 애국에서 빵빵 터지네 놓치